앞으로 부업하거나 퇴사할 분들은 이 영상 꼭 3번은 보셔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저 같은 실수 안 하실 거예요. 제가 2021년 7월에 퇴사를 하고 이제 3년 반이 지났어요. 처음 퇴사했을 때는 정말 좋았죠. 아, 드디어 퇴사해서 내 맘대로 돈 벌고 맘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웬걸? 이게 막상 이때 나오고 시작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뭐가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퇴사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사무실을 구해야겠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집에서 일했어요. 자,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랑도 얘기하고 아이랑도 얘기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공유 오피스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죠, 어디? 그때 공유 오피스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그 공유 오피스를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는 없어서 따로 사야 되고 복사기는 공용이라 네트워크를 잡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사무용 컴퓨터는 무엇을 사야 되지? 복사기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 컴퓨터 사봤어도 직장에서 사무용 컴퓨터를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복사기 연결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처음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 컴퓨터 관련 부서인 그런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사무용 컴퓨터는 어떤 사양으로 사야 하는지, 복사기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막 물어보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결국 해결했어요. 자, 그렇게 사업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직원을 뽑게 됐어요. 직원을 1명, 2명 하다가 이제 직원분이 5명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5인 기업을 벗어났죠. 근데 그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분들이 이제 무엇을 사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우스를 산다 해볼게요. 우리가 마우스 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사실 할 게 없죠. 마우스 사는데 그냥 마우스 검색해서 대충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사죠. 그리고 연결하면 그냥 끝이에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 직원분이 살 마우스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얼마짜리 사야 되냐고 직원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충 2만원 3만원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마우스를 산다고 사요. 자, 근데 이 작은 마우스도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사님이 카드 내역을 보면서 이 쿠팡이라고 적혀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쿠팡에 3만원이요. 그러면 이 3만원 어디에 썼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찾다 보니까 이게 6개월 전에 마우스를 산 거였어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 첫 번째, 결제 라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잘못이었어요. 만약에 노션이나 어떤 결제가 나는 툴에 몇 월, 몇 일, 몇 시에 3만원짜리 마우스 구매라는 걸 쓰고 그래서 결제가 되게 했다면 이런 걸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기록을 안 했냐? 왜 결제 라인을 만들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냐? 물어볼 수 있어요. 몰랐어요. 즉 의사결정을 기록할 그런 결제 시스템이 있다는 것지도 몰랐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복사기 온라인 설정부터 사무용 컴퓨터는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몰랐어요. 왜? 이런 게 중요한지 몰랐으니까. 회사에는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 줄 그렇게 알았으니까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이거 해결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퇴사하기 전에 무조건 지금 다니는 이 회사 시스템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사소한 것도 다 적어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보세요. 지금 컴퓨터 뭐 쓰는지, 모니터 어디 거 뭐 쓰고 있는지, 마우스 뭐 쓰는지,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내가 인쇄를 누르면 저기 있는 저 컴퓨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프린터가 인쇄가 되는지, 내가 무엇을 구매할 때 결제 라인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고 추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이게 엄청난 별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100% 모니터 사이즈 24인치인지 27인치인지 30인치인지 뭘 사야 되는지 나중에 몰라요. 지금 회사에서 세팅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명 누군가가 엄청 고민해서 규격화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회사의 인사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나 지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일이에요. 이걸 왜 퇴사에서 나오면 모르냐? 내가 맨날 겪는 일은요, 내가 시스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다닌다고 해볼게요. 하루 2번 왔다 갔다 해서 5년 다녔어요. 자,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 그 역 다 외울 거예요. 퇴사한 건 그 똑같은 길을 이제 지하철이 아닌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이요. 자, 그럼 차로 출발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 나는 집부터 회사까지를 다 경험했는데 운전해서 가니까 다 새로워요. 왜? 같은 역이 중간중간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내 회사에서 내 컴퓨터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 환경 모두 다 기록하자. 이게 나중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경험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 비싼 회사 컨설팅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두 번째로 힘든 건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거였어요. 자, 직원분으로 기준을 삼아 볼게요. 사업의 규모를 기준을 정해보자면 0, 1에서 4명, 5명, 10명,
20명 이상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 숫자가 말하는 건 직원 수예요. 즉 0은 온리 나만이라는 거예요. 1인으로 내가 대표가 되고 실무도 전부하는 겁니다. 1에서 4인은 5인 미만 회사예요. 아직 노동법상에 제약이 많이 없는, 그리고 사실상 한 개의 그 팀과 같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4인까지 회사예요. 그 다음이 5인에서 9인까지, 그 다음이 10인 이상, 그 다음이 20인 이상이에요. 사실 20인 이상부터는 저도 경험하지 못해서 이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건 과연 내가 직원을 몇 명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인가, 그런 사람인가 였던 거예요. 더 앞서서 저도 0명일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 혼자 할 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직원분을 뽑는 그 행위 자체였어요. 내가 직원을 뽑아도 될까? 직원분 뽑으면 나랑 뭔 얘기하지? 도대체 무슨 일을 시켜야 되지? 내가 말한 걸 잘 알아들을까? 많은 경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직원을 뽑지 못해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6명까지는 빨리 뽑았어요. 그래도 빨리 갔죠? 그러다가 1년 정도 거기서 그대로 여기서 있었습니다. 6명이 4명이 됐다가 4명이 다시 5명이 됐다가 다시 3명이 됐다가 다시 5명이 됐다가 이걸 반복했어요. 왜? 이 이상은 미지의 세계여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교사일 때 동학년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동학년끼리 모이는 회의를 동학년 회의라고 합니다. 그때 5명에서 6명까지는 제가 해봤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제가 그런 분들을 모아본 적도 없고 어떤 일을 지시한 적도 없고 무엇인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즉 저는 5명 이상의 사람에게 일을 시켜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사업했어요.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요? 못 뽑아요. 그냥 몸에 있는 경험이 나를 거기서 규정짓게 만들어버립니다.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팀장급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원이라서 아예 사람과 같이 교류하면서 일해본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팀장급이면 좀 쉬워요. 내 팀원 정도까지는 내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팀장이라는 건요, 그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준 보증수표나 다름없어요. 당신은 5명의 팀원을 맡을 자격이 있다 하고 팀장을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장이 아니라 팀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나는 1인 사업을 평생 동안 해야 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 명이 하는 프로젝트에 어떻게든 낑겨보려고 지금부터 노력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해보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나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퇴사하고서도 직원분들 뽑아서 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의 분들도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직원을 고용해서 그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준다? 이건 불가능해요.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테스트?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일도 아닌 이 어떤 A라는 프로젝트에 내가 낑겨가지고 굳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는 힘만 드는 거지 나와서 테스트하면요 돈이 들어요. 잘못하면요 생계 무너집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이 5인까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1년 가까운 시간을 제가 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하고 결정을 못해서 5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6명이 됐다 3명이 됐다면서 사업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계속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회사에 있을 때 반드시 나의 그릇을 회사 안에서 테스트하세요. 세 번째로 힘든 건 퇴사 날을 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언제 퇴사해야 돼요? 부업이 월급만큼 벌 때, 아니면 6개월치 생활비, 1년치 생활비를 벌어놨을 때? 디데이라고 하죠. 디데이를 정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소위 말하는 퇴사 각이죠. 전 퇴사할 때 이미 월급보다 많은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퇴사 날을 정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어요. 월급보다 높은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월 1,500씩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 들어오면은 퇴사 언제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회사하고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할 때 직장인분들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신용대출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용을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회사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사로 평가합니다. 즉 여러분이 회사에 소속돼서 계속 월급을 받는 그 자체가 신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아요. 1,500이니까. 그쵸? 그러면 신용대출도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놀란 게 회사를 나오는 이 퇴사 타이밍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의 만기일과 겹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 3개월 있다 전화 왔습니다.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왜 대출을 상환해야 되지? 내가 훨씬 더 지금 벌고 있는데? 이게 회사에 다니는 것과 내가 회사를 만드는 것은 아예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자, 끔찍한 얘기를 해볼까요? 저한테 끔찍한 거죠. 만약 제가 퇴사인 이 시점에 정말 영혼의 영끌을 다 해가지고 투자를 한 상태였어요. 어땠을까요? 그 상태에서 당장 상환이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꿀팁인데 이 세 번째 엄청 팁입니다. 여러분이 퇴사하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대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은행에 점검해 봐야 돼요. 은행에 전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하고 나서 대출을 받을 일이 있다 해도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대출이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퇴사하고 나서 내가 돈을 쓸 일이 생길 것 같다 하면 회사 다닐 때 미리 대출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이 퇴사 후에 바로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연장이 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회사 시스템을 복제한다. 두 번째로는 회사 안에서 나의 그릇을 테스트한다. 세 번째로 퇴사하게 될 경우 생기는 돈 문제 반드시 체크하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 부업 사업하는데 많은 게 해결됩니다. 물론 이보다 선행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어떤 부업거리, 어떤 사업거리를 하느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닐 때 1인 프리랜서 마케터를 하면서 수입을 만들었고 그걸로 퇴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왜 1인 프리랜서 마케터라는 걸 했을까? 정말 안정적인 공교육을 하면서도 왜 이런 부업을 선택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업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본이 많이 들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업할 때 처음부터 성공할 것 같으세요? 장담하는데 거의 그럴 수 없어요.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실패할 거예요. 자, 그때 자본이 많이 드는 부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요,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해야 돼요. 그래서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내 피 같은 3천만 원, 5천만 원, 5년간, 10년간 모았던 내 돈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확률을 늘릴 수 없습니다. 야구에 나가가지고 공 하나에 홈런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절대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업은 반드시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부업만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부업만 선택했어요. 지금 이 부업은 그냥 부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퇴사하게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업입니다. 이런 부업을 그냥 선택했다가 나중에 퇴사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부업으로 정말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퇴사해버렸네? 근데 이 부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저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부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5년, 10년 있었나? 앞으로도 5년, 10년 충분히 있을까? 이걸 봐요. 세 번째로는 확장 가능한 부업을 선택했어요. 자, 어떤 부업은요, 그 부업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리운전이란 부업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리운전 하다가 그 부업에서 얻은 기술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택시 운전 정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끝이에요.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이 부업으로 돈을 벌다가 사업을 했을 때 이때 배운 이 기술이 나의 사업에서 중요한 기술이 되는 그런 부업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킨 게 마케팅입니다. 1인으로 광고 대행을 한 거예요. 혼자서 광고 대행을 하면요, 자본이 필요 없었어요. 노트북 한 대면 됐습니다. 사실 집에 노트북도 없어서 그냥 PC로 했어요. 제 PC 원래 있던 거. 그 자본이 안 들었죠. 지속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1인 프리랜서 마케터는요, 제가 시작하기 10년 전에도 이미 있었고요. 여러분 광고 대행사 사업이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100년도 됐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50년은 광고 대행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속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광고 대행을 할 줄 알면 뭐가 좋냐?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뭘 팔 때도 마케팅이 필요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마케팅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이 3박자가 맞아서 저는 1인 프리랜서 마케터를 시작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1인 프리랜서 마케터를 반드시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업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 부업을 준비하는 분들 있다면 오늘 영상 저장해 놓고 여러분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